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우리 이제 기본서 교재가 좀 늦는 바람에 이제 강의를 한 주를 좀 늦춰서 할 텐데, 오늘은 이제 우리 경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서 나중에 받게 되면 기본서 맨 뒤쪽에 우리 경매를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경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이 어때요? 남의 물건 내가 뺏어간다 이런 게 좀 강해. 그래서 경매 참가하는 걸 예전에는 상당히 터부시하고 경매 투자하는 사람을 조금 이미지가 안 좋게 이렇게 인식되고 그러는데 요즘 어때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많이 이제 인식이 바뀌었는데, 자, 그런데 이 경매라는 게 없으면요, 한 나라의 경제 질서가 또 마비됩니다. 왜냐하면 자, 채권 채무 관계를 그러면 국가가 공권력의 힘으로 좀 이렇게 교통 정리하듯이 깔끔하게 해주는 게 좋은데, 만일 이게 없다면 어떻게 돼요? 사적 영역에 맡겨야 돼. 그럼 사적 영역에 맡기면 어떻게 돼요? 영화가 펼쳐집니다. 영화.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걸 사적 영역에 맡겼다가는 어때요?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죠. 그래서 국가가 공권력의 힘을 통하여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를 해줘야 되지,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남의 돈을 빌려 쓰고 안 갚는 게 나쁜 거예요? 갚으라고 강제하는 게 나빠요? 그렇죠. 빌려 쓸 때는 빌려 쓰고 갚아줘야 되는데 그걸 안 갚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또 많아.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려는 주는데,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 채권을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채권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처럼 우리가 사적 영역에 맡기면 안 되잖아요. 그 힘들고 범죄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회수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돈을 안 빌려줘. 자, 돈을 안 빌려주게 되면 어때요? 그 돈을 빌려서 경제적으로 뭔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경제 흐름이 어떻게 돼요? 이게 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요, 내가 돈이 없는 사람은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빌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 사업을 한다든가 장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남겨서 그 빌린 돈도 갚고 자기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돈을 누구나 다 똑같이 많이 있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 채무 관계가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깨끗이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경매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경매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지하 경제에 맡겨가지고 니네 사채업자들 통해서 해라 그러면 더 이 나라는 혼란스러워져.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경매 시장에서도 이제 부동산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 꽤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러 왔는데, 일단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이쪽에 여러분이 뭔가 해보겠다 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 물론 중개 시장도 큽니다. 그런데 이것만 바라보지 말고 반드시 경매도 같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맞물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경매에서 우리가 배우는 권리 분석이랄지 이런 걸 모르면 여러분 중개하는데도 힘들어요. 여러분이 물건 이제 중개할 때 그 물건에 대한,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quan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제대로 어때 분석을 해서 이걸 취득하겠다는 사람한테 브리핑을 해야 돼. 근데 본인이 그 권리 분석을 못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수인이 나중에 이걸 또 안아야 되는 그런 권리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분쟁으로 발생하죠. 다툼이 발생해. 재판 가야 돼.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를 하더라도요, 이 경매와 관련된 내용을 모르면 안 돼요. 특히 권리 분석과 관련된.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확실히 나중에 공부할 때도 알아놔야 돼요. 근데 이제 경매는 혹시 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관심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돈 벌고 싶은데 부동산을 배우면서 경매를 모른다 그러면 조금 구멍이 빠진 느낌? 뭔가 좀 허전한 느낌? 그래서 이걸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데리고 오라니까 데려왔어요, 혹시? 안 했어요? 몰라도 돼? 나만 돈 벌면 돼? 남들도 알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만 알아야 돼? 나만 알아야 돼. 그래. 근데 이제 이런 거 하더라도요, 투자하다 보면 제가 항상 느끼는데, 경매에서는요,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경매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타이밍을 잡고 빨리빨리 판단을 내려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남자들은 생각이 많아. 그래서 쉽게 좋은 물건을 찾았는데도 막상 할 때
온갖 고민을 하느라고 못해. 또 이렇게 배워서 나중에 하더라도. 근데 이제 모르고 지르면 돼, 안 돼?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도 알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정도만 해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경매 시장에 뛰어들어서 조금 수익을 내고 해보기 싫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합격하시고 나서 필요하다 그러면 같이 공부하면 돼요. 근데 하자고 하니까 또 안 해. 다들 어디 갔나 모르겠어. 다른 데로 막 이거 하느라고 막 하고 인원 제한이 있어가지고 하고 싶어도 지금 커트당하고 못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하기로 했는데 또 타이밍이라는 게 있네. 이번 수도권 인원 제한이 갑자기 이렇게 막히는 바람에 지금 12명 하겠다고 했는데 수도권이 6명으로 제한되는 바람에 지금 그래서 내년으로 미루자 해가지고 1년. 그리고 이게 할 수 있는 시간도요 11월, 12월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1월부터는 보통 2차도 개강이 많이 되니까 이제 학원에 시간이 안 나요 제가. 그래서 이제 시험 끝나고 딱 11월, 12월 이때가 좋은데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투자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부자 되는 거 아니죠? 그럼 뭔가 움직여야 되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제 보통 투자, 자 투자. 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야 이제 돈을 버는데 그럼 우리 투자에 대한 우리 생각이 어떠냐면 보통 우리가 투자하면 뭐예요 우리? 투자하면 일단 뭐예요? 가장 많이 자본, 돈을 어떻게 들여서 나중에 뭔가 이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가 뭐예요 하면 투자는 내가 자본을 들여가지고 나중에 뭔가 이익을 찾겠다. 이게 이제 대부분 투자. 근데 이제 이거 경제학 용어로 하면 조금 멋지게 조금 뭔가 유식한 말로 그렇게 하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또 현재 가치보다 어떤 가치를 더 우선시한다? 미래 가치를 뭐예요? 우선시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평가되는 것을 중요시한 게 아니라 미래 평가된 걸 주시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 가치, 그러니까 현재의 편익, 자, 현재의 편익을 포기하고 뭘 하겠다? 미래의 이 가치, 이 수익을 얻겠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보통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보통 투자해본 적이냐 그러면 나 돈 없어요 하는데 그건 투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제일 먼저 투자해보라면 나 돈 없다 이런 사람은 투자가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데 투자는 내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 돈 없는데 어떻게 투자해요 하면 자 우리 학개론 시간에 혹시 배운 거 기억나요? 학개론 시간에 지렛대, 레버리지 효과 내 돈 가지고 해요? 은행 돈으로 해요? 은행 돈.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항상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느냐? 은행 돈은 내 돈이다. 아니요 진짜 이거 웃을 일 아니에요. 그 마인드가 있어야 투자해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 가지고 해요? 안 하잖아요. 남의 돈 끌어모아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주식이잖아요. 주식. 남의 돈 끌어모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투자자 유치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남의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랄지 뭔가 획기적인 기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도 어때요? 은행 돈 대출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 그래서 내가 망했네. 부도가 났네. 그럼 누가 망해? 은행이 망하는 거예요. 은행이. 나는 잠깐 학교 갔다 오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니까요. 망해도 은행이에요. 그러면 이제 은행은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손실 처리하잖아요. 실손 처리. 은행은 마이너스 처리. 알아서 치는 마이너스 처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 우리가. 근데 이제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투자하면 크게 이제 여러분이 어떤 걸 하면 세테크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세테크. 요즘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조금 관심을 가진데 세금을 어때 아끼는 거. 보통 이제 우리가 세테크 하면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아마 수동적이다 또는 이제 소극적인 투자다 이런 표현을 써요. 세테크라고 하는 거. 수동적이고 좀 방어적. 그러니까 수동적 뭐 방어적. 내 돈 안 뺏기겠다 이거예요. 그것도 어때요? 내 돈 아끼고 전략하는 것도 투자입니다. 대신 이제 그건 수동적, 방어적 이런 전략인데 그럼 세테크는 크게 뭐가 있냐면 일단 절세하는 거. 절세, 세금 아끼는 거. 지금 이번에 혹시 뉴스 보신 것 중에 양도세 뉴스 보셨나요? 자, 어떻게 바뀌었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얼마에서? 9억에서 얼마로?
12억으로. 그렇죠.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가 이걸 팔았을 때 비과세가 예전에 9억인데 지금 12억으로 올라. 그러면 금액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10억 정도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은 12억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 났잖아요. 주택 매매한 사람들이 매매하려다가 조금 잔금을 늦게 치르면 안 되냐. 지금 이 발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12억까지는 세금을 안 내니까 그전에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늦게 등기 이전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 비용 내가 다 부담해 드릴 테니까 그때만 참아달라. 지금 그러니라고 난리 났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세금을 아끼고 싶다는데 또 뭐라고 하느냐. 가진 게 없어요. 이러잖아, 우리. 가진 게 없으니까 세금 낼 일도 없으니까 세금을 아끼네 마네 이런 할 지금까지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부동산. 자, 가장 간단하게 재산세 우리가 내잖아요. 자, 주택 하나 있어요. 재산세 내죠. 매달 며칠 기준으로? 6월 1일. 그러죠. 6월 1일. 그러니까 6월 1일 기준으로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주택에 대해서 매매를 한다고 해. 팔 때는 언제 팔아야 돼? 6월 1일 이전에 팔아야 되잖아요. 6월 1일 파냐 그 한 해 재산세 안 내. 살 때는 6월 1일 이후에 내야 돼요. 6월 1일.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도 재산세 굳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장 기본적인 세법 지식이에요. 자, 근데 지금까지 그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것만 알아도 우리 학원비 1년치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거야. 배우는 데 투자하는 것은 절대 손해라는 게 없어요. 그보다 몇 배의 갑절을 더 안겨주면 안겨줬지 손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얼마나 우리가 생활하는 데 유익해요. 일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절세라고 하는 거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취득세 내는 거랄지, 그 다음에 재산세,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특히 또 뭐예요?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세제,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이 알고 활용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건데, 솔직히 이제 우리가 가진 건 없으니까 그렇게 많게 표는 안 나요, 우리는. 근데 저기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비싸잖아요. 20평만 되더라도 막 10억이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25평 이번에 막 28억, 30억 막 이러잖아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퍼센트 0.001만 되더라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자, 그런데 우리가 세테크도 세금을 아끼는 것도 있는데 또 하나,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더 많이 아낄 수 있어. 더 많이 아낄 뭐예요? 탈세. 탈세가 뭐든지 불법이. 자, 근데 탈세에서 우리가 세금 안 내게끔 편법으로 얼마나 많이 해. 특히 법인 같은 경우. 혹시 법인, 회사 다닌 사람들이 법인 카드란 말 많이 쓰잖아요. 법카 해가지고. 법인 카드 쓸 때, 자, 회사를 위해서 써요? 자기 개인 용도로 많이 써요? 개인 용도로 안 쓰는 사람 혹시 보신 분? 제가 아는 사람 모든 개인이 자기 집, 전기세, 심지어 정수기, 렌탈료며 이런 것까지 전부 법인 카드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세무, 아니, 그 회계 담당 직원이 그거 전부 처리하느라고 막 고생해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카드는 쓴 사람이 막 밥값도 많이 내고 하잖아요. 그건 좋긴 한데, 이거 다 탈세잖아, 탈세. 그거 다 횡령이에요, 횡령. 개인이 횡령하는 거예요, 이거 찌르면. 근데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세금이 우리나라 엄청 많잖아요. 혹시 또 페이퍼 컴퍼니 들어보셨어요? 페이퍼 컴퍼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유령 회사 만들어 놓고 거기서 거래하는 것처럼 해서 전부 빼돌리는 거,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다 탈세.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수익이 더 나죠? 근데 이건 걸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것은 위험한 거예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조세 회피. 이것은 합법이에요. 이건 불법이 아니라 조세 회피는 합법이에요. 어떤 경우냐? 가끔 우리가 유명한 영화배우, 전 세계적인 유명한 영화배우랄지, 그 다음에 스포츠 스타들, 막 돈이 어마어마하게 받잖아요. 근데 자기네 나라에는 세금을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국적을 옮기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는 나라로. 그런 건 뉴스에 가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우리 스포츠 스타들 그렇게 국적 바뀌는 많죠? 호날두 우리 국적 바뀌는 거 알아요? 몰라. 예전에 막 그런 식으로 세금을 안 내려고. 심지어 호날두는 세금 안 내려고 자기 와이프 혼인신고 안 하잖아요. 애도 있는데. 왜? 위자료 안 주려고. 대단한 놈이에요.
그런 사람을 이제 우리는 또 스타라고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위자료 안 주려고 애는 다 낳고 있는데 뭐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국적으로 이렇게 떠나 사는 이런 경우가 조세회피인데 이거는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도 쭉 반드시 가는데 여기 막혔어. 그럼 이렇게 돌아서 가잖아요. 일종의 그거예요. 조세회피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제 이것도 이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하죠. 이것 안 내는 것도 수백억이에요. 이것도 수백억.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 그런데 이제 탈세는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절세인데 가진 거 없어도 어때요? 그래도 우리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이거 활용할 수 있잖아요.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취득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재산세. 지금 세법 시간에 배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해야 돼? 대충 해야 돼?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일단 공인중개사 합격이 목적이에요. 열심히 아는 게, 배워서 아는 게 목적이에요. 합격이. 합격이 목적인데 그 세법 열심히 공부하려면 합격할 점수 따기가 좋아야 되는데 다른 과목 공부를 못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또 점수가 안 나와. 어쨌든 열심히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세테크 이거 우리가 이제 또 뭐라고 하냐? 재테크 이거 말 들어봤죠? 재테크.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투자하면 재테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적극적인 이제 말하면 공격적인 이제 투자인데 이 재테크가 뭐예요? 이게 이제 아까 여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본을 투자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 한마디로 뭐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싸게 사서 뭐 한다? 비싸게 판다. 비싸게 판다. 이게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서 하는 재테크. 부동산에서 하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재테크.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재테크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럼 나도 재테크 하고 싶어요 하는데 재테크 하고 싶다고 마음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죠. 재테크를 할 만한 뭔가 여건, 조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 우리가 재테크 할 때. 그렇죠. 돈. 맞아요. 돈. 네. 자. 근데 우리가 좀 유식한 표현 씁시다. 이제 공부하니까 거치고도 사자 들어가는 이제 자격증을 따는 사람인데 돈 하지 말고 뭐 투자 이런 거 할 때는 좀 유식하게 써야지 돈. 자, 자본 중요해. 또 뭐가 중요할까 혹시? 재테크 하는 데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 예? 지식? 오, 맞아요. 전문 지식 필요합니다. 재테크도 알아야 해요. 알아야. 생파면 맨땅에 해당할 수 없잖아요, 우리. 맞아요. 전문 지식. 좋았어요. 또? 정보. 그렇죠. 정보. 다 나왔어요. 그치? 봐봐.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네. 자, 그러면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자, 자본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어디에 있다고요? 은행에 있다니까. 은행에 있어요. 은행 돈은 내 돈이 나오면 돼. 우리는 레버리지 효과. 배운 유시간 티 내서 그렇게 해서 레버리지 효과 하면 돼요. 레버리지. 그 다음 전문 지식. 이게 뭘까요? 이게 제도. 그러니까 부동산 제도와 관련된 그게 뭐예요? 이게 법령이잖아요. 법령. 이게 법령. 그리고 이거 세법이며 공법이며 우리가 배우는 각종 공시법, 등기법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해마다 정부가 내세우는 어떤 정책.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정책적으로 부동산 잡겠다고 난리쳤는데 그게 쉽게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우리나라는요, 부동산 잡겠다고 한 정책만 다 실패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정책을 내놔도 그 허점을 알고 교묘하게 그 허점을 이용하는 아주 머리가 정말 잘 들어가는 부동산을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그런 데.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정책 변화 이런 거 여러분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제도나 정책이 어떻게 자꾸 바뀐다든가 이러면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요, 안 봐요? 안 보잖아요. 관심도 없어요, 우리.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그런 생각도 없었고 또 실제로 하려는 그런 의지도 없었고 그리고 또 가진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건데 이제 지금부터라도 알아야 돼. 적어도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중개사 공부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중요한데요. 제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딱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뭐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목, 시험 공부하면서 배우는 거 있죠? 이거면 돼요.
이거면 정말 이게 부동산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투자하며 이런 것들 조금 연관되는데 엑기스로만 다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은 공부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공부하는 거 아주 좋은 공부예요. 이거는 확실하게 여러분이 갖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은행에 내 돈 있고, 자, 이것도 갖췄네요? 공부하면. 그럼 이제 뭐예요? 이거죠, 이거. 우리가 정보가 있어야 투자를 하더라도 하잖아요. 정보가 중요합니다, 정보, 실은. 자, 그런데 이 정보도요, 자, 공개된 정보가 있고요. 자, 공개되지 않은, 자, 미공개 정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공개된 정보, 미공개 정보는 어떤 게 좋을까요? 어떤 게 투자 수익이 많이 날까? 그렇죠. 이게 훨씬 투자 수익이 좋습니다. 이게 수익이 이게 훨씬 더 좋아, 이게. 그런데 이런 미공개 정보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누구만? 정책 담당자들. 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걸 알고 활용하면 투자가 되는데 문제는 이것은 어때요? 위험성이 크죠. 그래서 예전에 LH 직원들 지네가 그쪽 담당하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투자해놨다가 나중에 사글이 걸렸었대. 다 깜빵 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는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긴 합니다만은 어때요? 위험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개된 정보를 어때요? 좀 활용을 해야죠. 그럼 공개된 정보가 뭐예요? 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경매시장입니다. 경매시장은 부동산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경매로 넘어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대부분 경매 사이트에서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쫙 열람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공개된 정보. 문제는 공개된 정보도 활용을 못해. 왜 못하냐? 지식이 없어서 분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공개된 정보라도 활용을 해야 돼. 이것까지 접근할 수 있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되는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나 모르겠네. 그 제가 대방역 위쪽에 사는데 그 대방역 건너편이 여의도잖아요. 그럼 대방역에서 내려서 걸어서 한 10분간 우리 집 걸어가는데 항상 겨울이면 예전에 그 대방역 앞에 포장마차 하나가 있는데 거기 할아버지 한 분이 뭘 파느냐? 계란빵. 계란빵 있죠? 이렇게 조금 하나 계란 가운데 넣어가. 그 뭐라고 하더라? 뭐 오방 뭐라고? 오방떡인가 뭐라고. 하여튼 계란빵 아시죠? 그때 우리 딸내미 둘째가 그걸 좋아해가지고 항상 오면 하나씩 사오라고 그래서 그걸 사는데 그 할아버지가 가끔 자기 얘기를 하더라니까. 자기 여기 토백이라고 서울 여기. 자기 어렸을 때 여의도 거기 강 건너서 맨날 헤엄쳐서 건너가가지고 거기 여의도가 다 그때 모래밭이었어요. 모래밭. 거기서 맨날 놀고 그랬대. 그러니까 이제 토백이니까 그때 그 분위기를 잘 알죠. 그런데 이제 좀 이제 자랐어요. 20대 이렇게 됐는데 자기하고 항상 친하던 친구가 야, 우리 삼촌이 그런데 여의도 이 땅 사라고 그런다. 여기가 개발된다더라.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줬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뭐라고 하냐? 미쳤냐? 그 모래밭에 뭐 한다고 거기다 땅을 사냐고. 이 미친놈아. 믿을 말을 믿으라 하면서 자기는 신경을 껐어요. 근데 그 친구는 샀어요. 지금 여의도 빌딩이 3개 있대. 여의도 빌딩이 어마어마해, 거기 땅가. 자기는 그때 안 샀어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포장마차가 했어요. 바로 이거예요. 정보가 주어져도 그 활용을 하냐,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지금까지 많은 정보가 얼마든지 들렸을 거예요, 귀에. 근데 여러분이 그 정보를 분석해서 이게 나한테 찾아오는 기회다. 이렇게 판단하고 결단을 했냐? 이건 못했어요. 그러면 자,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런 일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보가 나한테 왔을 때 내가 이거 괜찮은데 하고 분석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제 분석이 돼서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어때요? 결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과연 이제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공부가 이 준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게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이 이 시험 공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부가 절대 후회되는 공부가 아니야. 남들은 너도 나도 따는 자격증 뭐하러 하느냐? 그거 따서 뭐 할래? 맨날 태업하고 일도 안 되는데. 자, 그런 무식한 사람하고 앞으로는 상대하지 마. 카톡 끊어. 친구 부정적인 영향 받게 돼. 그러니까 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게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경매에 관심 가지면, 자, 거기 공개된 거, 대부분 경매 사이트에서 활용하면 되는데, 여기, 이걸 이제 우리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좀 투자금이 있다든가 아니면 대출을 받든가 해서 어때요? 이걸 갖추면 이제 우리가 재테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자 실제로 그럼 경매를 투자해서 얻는 이익이 과연 자 다른 곳과 비교해서 얼마만큼 좋은가 봐봐요. 자 여러분 자 은행에다 예금을 합니다. 이거 이자 얼마 나와요? 지금 연 2% 정도밖에 안 되죠. 최근에 이자가 조금 많이 올랐어요. 연 2%. 그래서 이제 조금 올랐는데 그래서 부자들은 현금 부자들은 이것도 왔다 갔다 엄청 많이 움직입니다. 특판을 한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제2금융기관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래서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축협 이런 데서 특판으로 이번에 연 이자 2.5% 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 빼서 그리 가야 돼요. 연 2%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면 2만 원. 100만 원이면 2만 원 얼마 안 되는 거죠. 1000만 원이면 20만 원. 1억이면 200만 원. 10억이면 2천만 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돈이 현금이 없어서 그러지 현금 부자들은 봐봐요. 2%만 돼 어마어마해. 3%, 4% 엄청납니다. 예전에 특판할 때 막 4%, 5% 이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옮기는 거예요. 돈 빼다가.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어디야? 1년에. 그거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관심 가지세요. 혹시 지나가다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이런 데 보세요. 그러면 거기 광고 해놓은 거 있잖아요. 특판 얼마 이렇게 한다. 그 눈여겨보세요. 그것도 해도 괜찮아요. 그냥 은행 통장에 넣는 그 입출금 통장 있잖아요. 거기에 조금 여유자가 한 2, 300만 원 정도 있다. 그러면 그걸 옮겨놓는 거예요. 그래도 어디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 너무 큰 거 바라지 말고 조금 하더라도 거기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애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런 금융교육을 안 시켜. 오직 학원만 보내가지고 냅다 잡아. 그래놓고 수능 성적 안 좋으면 이제 인생 망치고 살아갈 길이 없어. 근데 그거 아니라도 살아갈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혹시 여기 수익형 부동산 이런 말 들어봤나요? 자, 우리나라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이제 요즘 원룸이랄지 또는 뭐 오피스텔이랄지 상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많이 투자합니다. 최근에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아파트보다 오히려 오피스텔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오피스텔이 투자 수익이 좋다 해가지고 서울 수도권 이런 데는요 오피스텔이 엄청 가격이 뛰었어요 지금. 예전은 그렇지 않은데 오피스텔이 막 벌써 이제 매덕 이렇게까지 뛰는 거예요. 매덕 이렇게 그 조그만 게.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도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임대 사업을 한다고 활용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익이 어느 정도냐면 한 7%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것보다 낫죠. 이것보다. 자 그러면 경매는 어느 정도 될까요? 경매는 자 그럼 이런 거하고 우리가 경매로 얻는 수익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자 예를 듭니다. 자 경매 물건은요 어때요? 깔끔하고 좋은 게 좋아요? 허스름하고 막 뭡니까? 하자가 많은 물건이 좋아요? 하면 경매로 경락받고 싶다. 그럼 주택 같은 경우 깔끔하고 좋은 주택. 투자가 뭔지 모르는 사람. 깔끔하고 좋은 주택은 제값 주고 사는 거지 헐값에 사서 비싸게 팔 수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벌써 마인드가 이거잖아요. 지금 이거 아셔야 돼. 경매는 허스름한 거 보기에 안 좋고 듣기에 안 좋은 그런 물건 정말 하자 투성이 물건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경매는 그게 수익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 물건이에요. 이런 물건 우리가 1억의 경락을 받아요. 자 그럼 1억의 경락을 받습니다. 내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은행 융자를 받습니다. 얼마? 한 8천 정도 융자를 받아요. 8천만 원. 그리고 이제 자기 자본도 좀 필요합니다. 네, 자기 자본 얼마 드려요? 자, 2천만 원. 8천만 원 융자를 받고요. 자기 돈 2천만 원 투자. 자, 아까 좋은 집이다, 안 좋은 집이다? 안 좋은 집이니까 수리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수리비로 얼마? 인테리어 해야 됩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럼 이제 자기 돈은 총 얼마 들어갔어요? 4천만 원 들어갔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올수리해요. 올수리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 세를 주는 거예요, 세. 자, 임대를 합니다. 자, 보증금 한 3천만 원에. 그 다음에 월세 얼마로 주느냐? 월세 한 60만 원 정도. 자, 그러면 은행 융자가 8천이면 이거 한 달 만일 이자가
자, 이자가 어느 정도 한 3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해봅시다. 먼저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이렇게 한번 계산해보죠. 자, 그러면 보증금 3천 받았잖아요. 그럼 자기 돈 들어간 거니까 여기 3천만 원 빼죠. 그럼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그럼 실질적으로 자기 돈 들어간 건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인데 월세 얼마 받아요? 60만 원 받아서 이자 30만 원 여기서 갚으면 얼마 남아요? 30. 그러면 1,000만 원 투자해서 30만 원을 매달 벌어요. 그러면 1년이면 얼마? 1년에 360만 원이 들어와요. 그럼 1년에 360만 원이니까 퍼센트는 얼마예요? 36%. 자, 아까 뭐 2%, 7%에 비교해서 이거 얼마? 어마어마한 거예요. 경매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물건은 아니고 그건 돈이 안 돼. 안 좋은 물건 이런 걸 잘 분석을 해서 그걸 받아서 수리비 조금 들여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거 세를 주고 이제 집값이 점점 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팔아가지고 그 차익을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이것도 되고 또. 그러니까 경매를 한다는 얘기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좋은 물건 내가 필요해서 산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투자 목적은 아니잖아요. 자, 이게 경매계.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이 자,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발품을 팔아라 이거예요. 발품을. 그러면 자,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데 투자 수익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경매입니다. 경매가 이제 어떻게 넘어오는가 이제 그걸 살펴볼 거죠. 자, 경매. 자, 갑이란 사람이 있어요. 을이란 사람이 있어요.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렸어요.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요? 자, 빚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빚. 근데 이제 우리가 민법을 배웠어요. 민법을 공부했습니다. 돈 빌려준 사람이 바라봤을 때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 갑 빌려준 사람이 이걸 뭐라고? 법률 용어 우리 민법에서 채권. 이 빚을 뭐라고 그래? 채권. 그래서 이제 갑을 뭐라고 그래? 우리가 채권자. 그다음 빌린 사람은 뭐라고 해요, 이거? 채무. 그러죠? 네. 그러니까 빌린 사람이 이걸 뭐라고? 채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예요? 채무자. 그러니까 평소 우리가 쓰는 말은 빚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걸 채권이냐, 채무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우리 민법은요. 채권에 맞춰서 규율한 게 아니라 채무에 맞춰서 법이 규정돼 있어요. 채무에 맞춰서. 자, 그러면 이제 이 채무는 자, 주는 채무. 그리고 이제 하는 채무 이렇게 이제 나눠 보는데 자, 주는 채무가 이제 우리가 돈이랄지 그다음에 뭐예요? 물건. 이걸 이제 빌린 거잖아요. 하는 채무는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 이걸 이제 나중에 이게 자기냐 아니면 부작이냐 이런 말을 쓰는데 행동으로 직접 해야 되는 의무. 그럼 해서는 안 되는 의무 이렇게 나눠요. 자, 이것은 제일 어려운 거 놔두고. 자, 그럼 이것만 놓고 봅시다. 우리가 빌릴 때 주로 뭘 많이 빌려요? 돈을 가장 많이 빌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건도 빌리고 돌려주면 되는데 자, 문제는요. 자, 이 채무자가 이제 이렇게 돈을 많이 빌렸다고 합시다. 자, 이 돈을 놓고 봅시다. 그런데 이걸 어때요? 갚아야 되잖아요. 이걸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아. 뭐라고 그러냐? 보통 우리 쓰는 말로 배째라 이렇게 나와. 배째라. 배째라 이렇게 나오면 이제 좀 난감해지는데 이걸 법률 용어로 뭐라고 그래? 우리 민법에서 배운 배째라 이렇게 나오는 거. 뭐라고 그래? 민법에서 우리 계약법 파트에서 아직 안 됐나? 거기까지 진도 안 나갔나? 예, 뭐라고요? 그렇죠. 오, 채무 불이행. 배째라 이게 채무 불이행이에요. 채무 불이행. 그럼 이제 채무 불이행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채무 불이행하면 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대. 근데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어떤 거 있어 혹시? 에? 기억? 이행불능, 이행지체, 또 불완전 이행. 그런데 배째라 이런 것은 주로 뭐야? 이행지체. 이행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제 채무불이행 중에.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민법을 배우면 이제 다음부터는 그런 법률 용어 써야 돼요.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법률 용어가 힘들면 이렇게 접근해도 돼요. 아, 이게 배째라 그거구나. 그러면 바로바로 쉽게 이해되잖아요. 그러면 자,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 채무자 이렇게 배째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더러운 놈,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손 터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
알았어 하고 악착같이 뭐해? 배째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손 털든가 아니면 배 째든가. 자, 그러면 우리가 배를 째는데 이거 어떻게 째느냐? 또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배 째는 것도 어떻게 하냐? 지 맘대로 배 째는 거. 그리고 이제 법대로 하는 방법이에요. 법대로 하는 방법. 우리가 지 맘대로 배 째는 걸 이것도 민법에서 있어요. 실은 민법에. 이거 이제 뭐라고 하느냐? 물권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지 맘대로 배 째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민법에서 이제 이런 게 뭐냐면 자력구제. 혹시 들어봤나요?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없어. 우리 법률용어가 막 난해하거나 그러는데 별거 없어요. 우리 평소에 쓰는 말로 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걸요? 그러죠? 별거 없어. 근데 이제 법대로 배를 째는 말은 뭐냐? 이게 이제 법대로 배를 째는 것을 이걸 이제 우리가 이행을 강제. 빨리 너 돈을 갚아라. 이것을 강제하는 게 이제 법대로 배를 째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이행 강제도 이제 이것도 여러 가지 있어요. 이제 이거 이제 민사집행법에서 이제 다루는 건데 이게 이제 직접 강제가 있어요. 직접 강제. 그러니까 직접 강제는 말 그대로 직접 배 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접 강제. 간접적으로 이 돈을 갚게 만드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너 이런 거 위반하면 뭐 보통 이제 간접 강제 뭐냐? 벌금을 부과하는 거. 이런 거. 벌금 부과한다. 이런 게 이제 간접 강제. 그리고 이제 대체 집행이라는 게 있어요. 대체 집행. 대체 집행이란 말은 이제 본인이 안 하고 대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대체 집행. 근데 이제 보통 이래 금전 채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직접 강제하는 거죠. 직접 강제. 그러니까 법에서 강제. 그럼 이때 직접 강제도 이제 이것도 이제 포괄 집행이냐 이런 말이 있어요. 포괄 집행이냐 아니면 이제 개별 집행이냐 이건데 자 현재 우리나라는 뭐다? 개별 집행이지 포괄 집행 안 합니다. 개별 집행이란 말은 뭐냐? 그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배째는 거지 다른 걸로 하는 거 아니다. 그런데 이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어야 배를 째는데 채무자가 본인은 29만 원밖에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못해.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 채무자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재산, 특히 이제 뭐예요? 부동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배를 째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뭐냐? 이 배 째는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경매예요. 이게. 그러니까 경매가 이렇게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니까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그거를 이제 경매로 넘겨서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해 주겠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없으면 배짜리 이렇게 나오면 돈 빌려준 사람은 나중에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빌려줘, 안 빌려줘? 안 빌려줘. 돈을 안 빌려주면 채무자도 당장 내가 이 돈을 뭔가 투자를 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못해. 그러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경매인데, 자, 이때 이제 이 경매도 어떻게 넘어오느냐 이건데요. 자,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럼 이 돈을 빌려주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빌려주느냐? 그 사람 순수하게 뭐냐? 신용만 보고 빌려주는 거. 너와 나 사이에 뭐 부동산 담보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차용증만 하나 써줘. 이렇게 차용증. 자, 그래서 순수하게 신용만 보고 차용증만 써주고 빌려주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 신용 물론 필요한데 혹시 네가 못 갚으면 다른 누군가가 대신 갚아줄 수 있게끔 보증 세워라. 그 보증 사람을 한 명 더 세워. 이걸 이제 우리가 보증 세운다 이런 말 하죠? 이렇게. 혹시 보증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보증 쓰라고 해요? 안 쓰라고 해요? 쓰지 말라고 그러죠? 자, 가족이나 친척은요? 보통 가족이나 친척한테도 보증 써주라, 써주지 마라. 써주지 마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 명색이 가족이나 친척인데 나 몰라라 냉정하게 이렇게 딱 단호하게 자를 수 있냐 이건데 왜 그러냐면 말하자면 망하면 그 사람만 망하면 돼요. 근데 보증 쓰면 같이 망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좀 안 됐지만 어차피 못 갚고 망할 거 혼자 망하게 두는 거예요. 그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근데 이제 보증 써가지고 같이 폐가 망신하는 사람 많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조금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근데 꼭 보증을 안 써라 이런 건데 떠나서 요즘 이제 인보증은 그래서 좀 잘 안 하니까 이제 뭘로 많이 해요? 뭘로? 물건으로. 물건.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담보라고. 이제 이걸 많이 활용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웠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누구냐? 노숙자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회수가 안 돼.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게 이제 이거죠. 자, 그러면 돈을 빌려줬는데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빌려줍니다.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자, 이 두 가지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이걸 채권이라고 그러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물권이라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는 채권하고 물권이 이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채권자와 물권자가, 자,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았을 때, 그럼 이걸 어떻게 회수를 할 거냐? 자, 물권은요, 담보권자잖아요. 이 담보권자가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고 그래요. 이게 법률 용어예요. 근데 말이 길잖아요. 말이 기니까 이제 사람들이 실무적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갖다가 임의 경매 이렇게 얘기해요. 담보권 실행. 그러니까 물권이 좋은 것은 물권자는 바로 경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권은. 자, 그런데 채권은요. 이 사람이 채권이 있다고 해서 바로 경매할 수 있냐? 아니, 못 해요. 채권은 뭐가 있어야 되냐? 집행권원이라는 게 있어야 돼. 내가 이 사람한테 돈 받을 게 있고 또 이 사람이 돈을 안 갚는다고 하니까 그 안 갚는 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공적인 문서가 필요해요. 그게 집행권원이에요. 그럼 그 집행권원이 뭐냐? 대표적으로 판결문이에요. 그러니까 판결문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 소송 가야 돼요. 소송.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소송을 제기해야 돼. 이때 소송이 뭐냐? 돈 빌려준 거 안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여금, 자, 금전소송은 다 민사소송인데 민사소송 절차가 아주 길, 시간이 많이 걸려. 막 6개월, 1년 기다려야 돼. 어쨌든 이렇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잖아요. 그럼 채무자가 어떻게 할까요? 아,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 뭐예요? 나중에 내 부동산 경매로 넘기려고 하는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러니까 소송 들어가기 전에 채무자가 그 부동산 빼돌리지 못하게 붙들어 놔야 돼. 이걸 보존. 한마디로 튀는 건 맞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채무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 상가가 있다. 그럼 이걸 전부 빼돌려. 이걸 강제 집행 면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매로 넘어가지 않게끔 자기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리는 거. 이걸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이게 명의신탁. 강제 집행 면탈. 강제 집행이 경매예요. 이걸 면탈. 이걸 회피하려고 빼돌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다 등기를 이전하는 거. 이런 게 명의신탁인데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무효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명의신탁. 이것도 이제 나중에 배우잖아요. 민사특별법에서 배우고 우리 실무에서도 배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빼돌리는 걸 못하게 미리 붙들어 놔야 돼. 그걸 보존한다, 이거 보존. 그럼 이렇게 보존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이걸 가압류란 말이에요. 가압류란 말은 뭐냐? 이게 가짜란 말도 이걸 쓰는데 임시란 말이에요. 임시. 그러니까 압류를 임시로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빼돌리지 못하게 미리 붙들어 놓는 게 바로 뭐다? 가압류. 이렇게 이제 가압류 걸어놓고 이제 소송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판을 받잖아요. 자,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승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판결문이 나와요. 자, 피고는 원고에게 금 얼마를 언제까지 갚아라. 이렇게 판결문. 이 판결문,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집행권원이라고 그래요. 이걸 집행권원. 그러니까 이 집행권원, 이걸 가지고 와서, 이 판결문 사본 하나 가지고 와서 경매를 신청해야 돼요. 이렇게 집행권원에서 경매를 신청하는 거, 이걸 뭐라고? 이걸 강제경매라고. 강제경매. 자, 담보권 물권자가 하는 걸 무슨 경매? 임의경매. 이걸 강제경매. 아하, 그러니까 강제경매는 뭐예요? 이미 재판을 거쳐서 넘어오는 걸 말해요. 재판 절차를 이미 거쳐서 넘어오는 걸 말해요. 강제. 그러니까 강제경매는 시간이 어때요?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절차도 지금 복잡하고. 그러니까 뭐가 편해? 물권이 편한 거, 물권. 그러니까 돈 빌려줄 때 여러분 그 채무자 부동산에 담보로 이렇게 딱 붙잡아 놓는 거. 이게 좋은 거예요, 담보. 이게 이제 우리가 강제경매. 이거 의무경매. 그러면 절차는 같아요. 자, 강제경매가 됐건 의무경매가 됐건 이 채권자가 이제 경매를 신청하잖아요. 그 절차는 같아. 절차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매가 넘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경매가 넘어오기까지 어때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복잡하게 이렇게 채권 채무가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경매로 간단하게 해결해 준다. 지금 그런 얘기죠. 간단하게 해결해.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은 다 무시하고 실제 시험에서는 필요한 게 뭐다? 그 절차. 그래서 경매 절차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권리 분석. 이렇게 경매로 넘어온 물건 내가 경락을 받았을 때 투자할 만한 이익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모르는 어떤 권리가 숨겨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또 알아야 된다. 그럼 큰일 나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잘해야 돼. 이제 이건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 이건 들어와요. 자, 그러면 경매 절차도 이거 받았죠? 프린트 경매 절차도. 자, 그럼 이 절차도 이게 앞으로 우리 기본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 있잖아요. 자, 이거를 아주 압축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절대 버리지 말고 시험 볼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것만 보면 돼요. 참고로 경매에서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나오는데 여기 있는 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자, 그러면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절차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